네, 치면상한가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수를 아무래도 보기 싫으실 것 같아서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화면이 빨리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건 그래도 빨리 자주자주 보면서 또 견뎌내는 것도 또 멘탈에 또 강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코스닥 수치를 좀 보고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엄청 큰 악재가 터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악재가 뭐지? 찾았는데요. 생각보다 그런 악재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정말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럴 때마다 버텨주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 섹터들로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주르륵 밀려난 것인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는 현재 오늘의 지수, 오늘의 하락폭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고 워낙에 현재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얼마나 지속이 될지 그리고 이게 좀 금방 극복이 되고 다시 한번 좀 빨간불 볼 수 있는 시장은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제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홍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들도 오늘 좀 힘이 전반적으로 없으시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라도 오늘 좀 힘을 내서 내일 시장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좀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한 줄 평은 이유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이 이거 왜 이렇게 빠져요? 뭐 이유가 없고요. 이건 왜 이렇게 올라가요?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시장은 왜 이렇게 빠져요? 물론 이유는 갖다 붙이는 거지만 오늘 나왔던 이슈들은 오늘만의 이슈가 아니고 원래 그동안 쌓여져 있었던 이슈인 건데 내려갔다 보니까 나온 이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시장, 오늘의 하락 반영이 됐던 것들은 결국 그냥 크게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 없음.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진짜 시장은 좀 그만 좀 빠졌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이 취약함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 번 좀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더본코리아가 곧 상장을 하는데 더본코리아. 네. 네. 그래서 뭐 그분이 생각나서 예. 이야 재미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다. 처음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 뭐 그러면서 이제 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이 처음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라는 멘트와 함께 이러다가 2,500으로 돌아가고 700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아닌가. 정확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가람 매니저가 얘기한 오늘 시장의 하락은 특별한 하락에 나올 만한 전혀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현재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던 거는 오늘 사실 중간에 반등이 나왔어야 될 자리거든요. 삼성전자 그렇죠. 하이닉스가 끝까지 버텼고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축소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줘야 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아침에 매도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줄이고 매도를 더 늘어나지 않고 코스닥 선물도 매도를 줄였는데 기관 매수라든지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오늘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멸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 세상, 희망은 날개를 접었나, 라젠카 세이브였어라는 노래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시장을 좀 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했던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 좀 구해줄 만한 포인트 뭐 좀 있으십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어떤 게 생각나신다면 이거 그래도 해결되면은 괜찮겠다. 일단 매수 심리가 약간 그러니까 다들 투자하시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뭐 올라갈 수 있다 희망, 그러니까 시장은 강하게 뭐 3,000포인트를 갈 거야, 뭐 800포인트를 넘을 거야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주식시장에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11월, 12월 달 금투세 관련해서 슈퍼개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가 가장 큰 원저에 넘어야 될 산이고 이제 그게 해소가 된다면 정부에서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안정화 관련해서 물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ETF가 추가 상장하지만 그걸로는 턱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금투세가 먼저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 우리 시장 괜찮다라고 있던 그 우리 개인들의 마음을 달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금투세 이야기도 11월, 12월로 또 지금 미뤄질 수 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시장은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고 거기에 또 밸류업 지수도 뭐 ETF가 출시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좀 이제 대폭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포인트들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좀 확실히 우리 시장에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포인트가 현재 되고는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저는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 끝나고 보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유가 없다라고도 하지만은 굳이 또 이유를 찾자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오는 급락했던 모습이었고요. 트럼프에 대한 당선이 높다다 보니까는 어차피 그 금리에 대한 인하가 좀 불확실성하는 거, 그 정도 때문에 금리를 자극했던 거. 그리고 어제도 연준에 대한 인사들이 대거 이제 금리를 과도하게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라는 식으로서 하는 거 자극했던 그런 점들도 있었고, 10년물 금리가 4.2%까지 오르면서 또 아시아 증시에 대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트럼프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또 뭐였냐면은 무역에 대한 관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출 데이터에 대한 또 어느 정도에 대한 움직임이 또 제한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있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진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쌓아왔지만 얼마 전 지난 주말부터 이제 북한이 러시아 접경 지역까지 이동하면서 파병했던 소식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움직임들과 또 오늘 날짜에 또 기사 내용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도 그럼 지지 않겠다. 그러면 또 우리도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탄약을 또 지원하는 방안을 하겠다. 또 이제 위성 시스템으로서 너네들을 뭐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구축해 놓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서 자극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에 대한 위축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선 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에서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자산을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 2차 전지에 대한 친환경 정책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정책과 안 맞다 보니까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터진 게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강력하게 또 악재 조건으로 받아들인 거는 미국에 대한 대선이 아직은 불확실 요인이 남아있다는 거. 물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겠지만은 아직은 뚜껑을 까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대선 끝나봐야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국 대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끝나고 이 타이밍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어딘가 이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도 현재 시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시장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보다 지지율이 앞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예측 모델들, 뭐 DDHQ도 있고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예측 모델 모두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좀 하락했던 이유 첫 번째로 꼽아라 한다면은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 그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상승, 달러 상승,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오늘 증시 하락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트럼프가 아직 미국 대선이 한 달은 좀 안 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계속된다라면 국내 증시는 그럼 그동안 계속 빠져야 되는 건지 매크로가 더 현재 시장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분위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자,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이 좀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거 이제 시장 빠지니까 갖다 붙이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제 모니터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제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해리스를 앞서고 있느냐, 걔가 중요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이 폴리마켓 쪽은 사실은 약간 트럼프가 더 유리하게끔 지금 조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루머도 있지만 일단 요거 봤을 때도 지금 해리스를 앞서기 시작한 시점이 지금부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였으면 꽤 됐어요. 이미 한 달 넘게 이미 트럼프가 앞서기 시작을 했고 오늘에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만 가지고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 것도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 마찬가지 오늘 처음 급등한 게 아닙니다. 금리가 반등 시작한 건 9월 중순부터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 반등을 시작해줬고 어저께 물론 많이 올라가서 다시 4.1을 넘어갔다는
올랐다라는 게 리스크가 생겼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경기가 문제가 없는 건데 트럼프가 들어옴에 따라서 국채 발행이 커지게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더 약세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생겨나면서 미증시가 먼저 밀렸어요. 그래서 국내도 그와 똑같은 컨셉으로 같이 밀렸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미국은 지금 왜 밀렸을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선까지 남은 게 단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예. 시간 자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 자체가 과열 구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포엔 탐욕 지수에서 탐욕 쪽, 그리즈 쪽에서 지금 71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과도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내려왔을 텐데 보통 미증시를 볼 때는요. 현금은 내가 늘려볼까? 라는 투자 심리 지표가 PO인 그랬는데 보통 과도한 탐욕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과도한 탐욕 구간인 거니까 주식을 좀 팔면서 가야겠네 라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던 게 어제의 미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지난주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네 지금 현금 얼마나 들고 있니? 라는 질문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평균적으로 우리 3.9%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21년도 이후로 가장 낮은 현금 보유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빅테크들이 이번 주 금요일, 빠르면 이제 목요일 새벽에 테슬라가 있고 금요일 날이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아마존이 있고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어닝 발표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과연 더 살 수 있는 돈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클로징 다가오기 때문에 수익률을 확정짓기 위한 매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기는 게 지금의 구간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지표상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도 미국도 약간 과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어저께부터 트럼프를 빌미 삼아서 증시를 뺐던 거 결국은 뺄 만한 이유가 필요했는데 금리가 튀어 올라갔으니까 그럼 트럼프 때문으로 밀고 가자라고 해서 트럼프가 올라왔으니까 증시를 뺐다라는 이유를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국내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EPS 추정치인데요. 주당 순이익이 자꾸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모멘텀, 펀더멘트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국내 증시고 3분기 시작 발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3분기에 대한 추정치 내려가는 건 맞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검은색 거는 반도체 제외한 거거든요.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도 다 빠지고 있다. 그 얘기는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많지 않다가 때문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올 소수의 종목들만 강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빠지기 쉬운 상태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 펀드 자금 자체가 한국은 연이어 나가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수급적으로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들어와서 시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외국인의 지수를 끌어올려주게 됐을 때 기관도 붙고 개인도 사기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자꾸 나가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갈만 하면 자꾸 이제 고점은 낮춰버립니다. 근데 저가는 같은 위치에 있어요. 결국 수렴 끝자리까지 왔는데 야 이거 이러면 이탈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게 외국인들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수를 외국인이 올려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얘기들.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이 잡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기관도 돈이 없고 개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 있게 못 들어오고 뭔가 배팅 성향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약해졌다. 결국은 오늘은 트럼프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단순히 내려간 거에 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를 갖다가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가미 주님 그렇게 이유를 다 보셨을 때 외국인이 특히나 우리 시장을 정말 많이 안 사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는 사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호재가 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없다. 있고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들어 올릴 것 같다 보니까 자금 자체가 중국 많이 가고 있고 일본도 가고 있고 홍콩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시총 대형주들이 좀 치고 올라갈 만한 종목이 필요한데 그런 종목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자금적인 수급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물론 매매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지수 관련돼서 대형주 쪽을 매매하시기보다는 저건 지금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이슈 플레이와 실적 발표, 공시 이벤트가 많은 주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활용해야 되는 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김웅태 매니저가 한 줄 평에서 미 대선 끝나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직접적으로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시장의 흐름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이제 달러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장세 그리고 시장은 떨어지는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12월부터는 확실히 좀 안정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올해도 좀 그런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니면 올해는 이것도 힘들어 보이세요? 올해도 일단 뭐 미대선 끝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워낙에 지금 외국인들이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올려 있을 만한 수급이 없다라는 거죠. 수급의 주체 자체가 기관하고 개인들밖에 없는데 개인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현금성 자산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모두 쉽게 말해서 모든 종목들을 올릴 수가 없는 거고 특정 종목,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가는 종목들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또 자금력들이 또 세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이 모습인데 그쵸. 그 수급만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미대선 끝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악재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악재를 나와봤자는 뭐 금리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동결이라든지 금리가 조금씩 천천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사실 지금에서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미 경제 지표가 워낙에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뭐 천천히 내린다 연착륙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장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금리를 빠르게 못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도 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미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시장에 대한 흐름도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은 그 의견 지금 방금 김우태 매니저가 이야기한 의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 세 가지 보면은 전쟁 그리고 밸류업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 금투세 이 세 가지가 외국인들이 봐도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미국 대선이 끝나도 풀릴까? 라는 의문점도 좀 들기도 합니다. 2016년에 그때 대선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다, 민주당이 될 거다라고 판단했었고 저도 주식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그때 당시 사람이 아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클린턴이 우세한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얘기 듣보면 대부분 한국에 있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힐러리가 이길 거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다 그랬기 때문에라고 네. 하면서 별로 그렇게 안 하다가 막상 이제 딱 터지면서 이제 충격에 나왔던 거는 그 전에는 영향력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오면서 충격을 건졌는데 이게 나왔는데 막상 이제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이제 관망 모드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조금 쉬어가는 장이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클린턴이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재에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어떤 관세 장벽을 계속적으로 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자를 규제를 할 거고 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역을 많이 하고 나라는 이제 미리 안 좋을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대놓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IRA 규제를 하겠다, 이제 축소를 하겠다,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약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전기차는 보조금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고 시세 분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없다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하락이 코스닥의 하락을 불러왔고 거래소의 다른 종목도 산불,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이제 집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산불처럼 번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사업가입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강하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국방비 관련해서도 뭐 얼마 정도 늘려라. 굉장히 크게 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지수도 빠졌는데 막상 이제 또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랑도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김정은하고 협상할 수 하다가도 또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듯이 이제 막상 시작하면 협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리 너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겁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수 2,600선 그다음에 750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지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시장 계속적으로 고가였는데 최근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겉을 자리인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빠진 게 아닌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나 주식 매도가 그렇게 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팔아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떠받치고 있는 기관지금 사야 되는데 유일하게 개인들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좀 동력이 잃지 않았나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지금 시장이 너무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국내 증시를 이렇게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대로 좀 포트를 좀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내 포트에서 뭐 이런 종목들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위태위태하다면 현금 보유를 좀 하는 게 맞을지 이가람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이제 포트에 따라서 또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내가 들고 있는 포트를 본 다음에 이 종목 이제 하나하나 보시고 나서 이 종목은 시장이 밀렸을 때가 기회인 종목이 있고 시장이 밀려내라고 했을 때 이 종목 깨지면 이제 이건 못 올라올 것 같은데라는 종목이 있다면 그러한 종목을 현금화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포트를 비워내기보다는 좀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제 네. 업종과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제가 받은 뷰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조금 더 끌고 가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배팅 성향으로 매매를 세게 하기보다 지수 쪽보다는 이슈 플레이로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미국 대선이라는 테마도 있고 그냥 국내에서도 실적 발표와 공시 이벤트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강력한 배팅 성향보다는 단기 플레이로 짧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큰 배팅은 저는 또 연말에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연말쯤에는 더 큰 배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배팅보다는 이벤트 플레이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플레이라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전략은 지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재건도 있고 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거 말고라도 뭐 트럼프 트레이드도 있고요. 그다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또 주주환원 발표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벤트가 공시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저는 오늘 실제로 재건 쪽은 트레이드를 해봤고요. 해봤는데 유동성 자체가 좀 굉장히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방산하고 재건 쪽이 둘이 같이 가는 게 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저도 오늘 둘 다 했어요. 근데 웃긴 거. 제가 둘 다 하면서 웃겼던 게 둘 다 하면서도 야 근데 어떻게 재건하고 방생이 같이 갈까요?라고 하는데 같이 간단 말이죠. 지금 시장이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쪽에 대한 논리를 따지기보다 시장이 정해주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 단기성 플레이로 방산과 재건 쪽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과 재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각자 해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현재는 둘 다 좀 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홍태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전략은 시장에서 통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마저도 쉬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해야죠. 저도 오늘 했는데요. 그렇군요. 어디를 좀 보셨습니까? 저도 재건과 방산을 했습니다. 재건과 방산. 그러니까 모든 지금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뷰 자체가 거의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게 재건과 방산이 같이 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곡물과 재건이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북한에 대한 리스크 미사일 쏘면은 방산주들이 중소형 방산주들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방산에 대한 움직임들은 외국에 대한 수출 자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고 재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는 전쟁은 나고 있지만 그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재건 사업을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양쪽 시장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 트램프 관련된 수혜주들은 단기성으로는 먼저 아까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비중을 싣는 것보다는 짧게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건과 방산 연속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재건과 방산 말고 볼만한 데가 있을까요? 오늘 뭐 2,500 종목 중에 2,100 종목이 하락하고 뭐 400 종목이 올라왔는데 네. 뭐 청고처럼 꽂혀서 맞춘다면 모르겠지만 재건 방산 물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매하기 쉽지 않았고 이제 뭐 전문가들 분은 이제 어느 정도 찾아서 매매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큰 수익을 나지는 않습니다. 보유자들이 한 4~5% 정도 수익을 냈을 거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게 사실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개인들 주식하시는 분이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상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언제까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꼬불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이제 금투세가 나올 때까지는 좀 여유를 갖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건과 방산주가 이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쵸. 피해 다니는 그러니까 보험주라고 보험 전문인 성격의 업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랬을 때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매기가 없고 뭐 모든 종목이 하락했을 때 이제 개인들이 가장 큰 실수가 하락하는 종목 팔아서 그러니까 단기 종목들 트레이딩 했을 때 계좌는 바로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은 지금은 어떤 급등락하는 종목은 여유롭게 바라보시고 조금 이제 내 포트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타이밍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날씨가 좋으니까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단풍 구경 가시고요. 네. 산책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과 좀 멀어져라. 이렇게 좀 이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시장과 멀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라젠카가 우리를 구해줄 때까지 라젠카가 저는 이제 금투세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 시장을 좀 한 번 더 구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입니다. 또 이렇게 시장이 너무 힘들 때도 시장을 계속 보는 거는 정신 건강에 너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가람 매니저와 김웅태 매니저는 재건과 방산, 뭐 트럼프 트레이딩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조기준 매니저는 좀 시장 이럴 때는 쉬어가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건과 방산에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가람 매니저님, 재건과 방산에서 종목 어디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 저는 또 재건 플레이 잠깐 했었는데 네. 사실 그 재건 쪽 플레이가 조금 좋긴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산도 이번 주에 좀 일정이 있어서 저는 둘 다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좀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마치 또 방산 쪽은 다음 주제가 있어서 방산은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전 재건 쪽만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재건 쪽에서는 이제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S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SG라는 종목이랑 지금 SY스테이 또 세 가지가 있겠지만은 SG가 원래는 지금 재건 쪽에서 가장 빨리 치고 올라왔던 종목인데 책이 약간 못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약간 돈다라고 하게 되면 SG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진 건설 로봇은 이게 사명이 약간 이제 로봇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로봇 관련된 것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북미 쪽에서의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이 콘크리트 펌프카 쪽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북미 쪽 매출이 상당히 커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결국 누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인프라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북미 쪽에서의 수혜를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재건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트 또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했다라는 점 봤을 때 충분히 바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재건의 또 새로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 SG 이야기했고요. 김웅태 매니저는 재건과 방산에서 어디 보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어떤 종목을? 종목은 둘 다 봐도 되는데 일단은 저도 일단 방산은 좀 할 거고 그래서 네. 저도 일단 재건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이제 SG도 저도 이제 들고 왔는데 이가람 매니저랑 똑같지만은 패스하고요. 네. SY 스틸텍 오늘 제일 강했던 SY 스틸텍인데 SY 자회사죠. 자회사가 이제 상장되면서 사실 얘네들이 이제 비철금속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테크플레이트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SY 스틸텍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또 상장하고 나서부터 오늘 장중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52주 신고가로 맞아요. 나오면서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또 시간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한 놈만 팬다라는 시장처럼 강한 놈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SY 스틸텍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Y 스틸텍과 SG 두 개 이야기했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아까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종목을 물어보진 않고 다음 특이점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종목 얘기해도 되나요? 시장과 멀어지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럼 멀어지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조기준 매니저의 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잘 참고해 보시면. 전진건설 로봇에서 덧붙이기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진건설 로봇을 저도 이제 좋게 보는데 이게 공모가가 16,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예. 공모가에서 오늘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제 펌프카인데 이게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때 200대 정도 수주를 했었고 북미 시장의 매출이 40%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보호이수 물량이 해소되면서 지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총이 2천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4,500억대 실적이 나올 때 실적 터닝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주식은 요게 있다. 그러니까 공모가에서 지금 현재 보호이수 한 달짜리 해소했고 3개월짜리 20만 주 있는데 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조기준 매니저의 1,000원까지 좀 있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방산 이야기를 저희 지금 특이점에서 거의 한 4일 연속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도 있고 러시아에 이제 북한이 파병을 또 이제 보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 그리고 뭐 살상 무기를 더 보낼 수 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방산은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방산주들 수주가 대량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방산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쟁 테마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김용태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한 근 2년 정도 이제 방산주들이 태조 이방원부터 해가지고 좋아지고 있다, 수주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 말해서 뭐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위험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들 우려했던 게 다들 전쟁 날까봐 그쵸.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쟁 날까봐 두려웠는데도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날까 두려우면 주식시장을 접어놓고 빨리 현금 확보하고 다른 이민을 가야죠. 그쵸. 시장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 날까 두려워서 하고 있으면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또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는 또 사실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서 도발할 거가 이제 미확인되다 보니까는 역시 불안한 심리를 작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심리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소형주들이 오늘 강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게 올라왔고 시장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유통 물량이 가볍고 또 가볍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올라왔던 거고 오늘도 이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풍산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을 보여왔어요. 그만큼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앞으로 수출도 더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24일이면은 폴란드 VIP가 또 이제 현대로템에도 방문할 수 있다라는 또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저라면은 지금도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리스크 관리에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 손절가를 보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담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디테일하게 더 해볼 텐데 또 김웅태 매니저님이 또 이제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저는 아까 이가람 매니저님 방산 이벤트 아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이벤트가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뭐 조금 전에 간단하게 들으신 것 같은데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VIP가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방한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상회담은 24일 목요일 날로 알려지고 있고요. 25일 날 금요일 날 이제 현대 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갈 걸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빠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체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가 돈을 좀 빌려주고 뭔가 이제 약간 금융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체결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닌 그냥 폴란드 자체적으로 뭔가 체결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오늘 다시 한번 나왔다는 거 봤을 때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쪽은 더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 생길 것 같고 그냥 다음 달에는 폴란드의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그날 이제 현대로템이 K2 전차가 이제 계약 체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방산 쪽 애들은
이번에 현대로템 자체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오늘은 많이 올라간 건 전쟁 관련된 테마 종목이 많이 올라갔지만 실제 대형주, 수주와 관련된 실적 모멘텀이 있는 대형 방산 종목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차트 보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올라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현대로템은 MSCI라는 편입보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도 앞두고 있다고 봤을 때 결국은 K2전차 현대로템하고 그다음에 K9 자주포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천군과 관련돼서는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또 천군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한번 오늘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뭔가 살상 무기가 아닌 방어 체계를 위한 뭔가 이제 천군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LNS 언드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 3사에다가 거기다가 납품하는 또 국내 납품사, 장비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래 시총이 작은 종목들까지 전 순환매가 충분히 더 돌 수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전 방산주들은 이번 주 폴란드 대통령 오기 전에는 한 번쯤은 올라가는 종목이 약간 좀 사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직 덜 올라간 방산에서의 장비 납품사들, 부품 납품사들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나오는 얘기는 지금 여러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는 확실히 방산주, 대형주들은 지금 위치가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 이제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는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어제 저희 이 시간에서 이제 한일단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한일단조가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방산은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방산도 사실 지금 좀 어떻게 본다면 테마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마저도 시장에서는 쉬는 게 맞을까요? 사실 방산은 테마이면서도 뭐 계속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렇게 해서 세 종목만 계속적으로 올라왔고 그 외의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조금씩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뭐 가자지구 사태라든지 우러 전쟁도 이제 막판을 치닫고 있고 대선 끝나면 이제 전쟁이 그 미국 대선 끝나면 전쟁이 끝날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방산주는 투자를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북한 군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전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올라왔던 게 이제 북한이 그렇게 전투원을 파병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제 전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포탄을 지원하겠다. 150mm 포탄. 그다음에 또 이제 전술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전투를 하는지 알아보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제 지휘 통제 관련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포탄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 주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일주일 정도의 매매는 해보지 않을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이걸 계속 들고 가거나 이러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일단 뭐 단독 보도로도 나오긴 한 건데, 자, 우리나라의 이 K방산 ETF가 어떻게 보냐면 이제 미국 증시에 또 상장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 ETF 통틀어서 1등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성공적으로 상장이 된다라면 김우태 매니저님, 우리나라 방산은 지금도 엄청난 고가권인데 와, 이거 뚫고 한 지금보다도 이만큼은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보세요? 상장화되는 것도? ETF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서도 지금 수주 잔고가 워낙에 또 세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올해 매출의 규모를 이미 목표치 달성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대로템이 남아있는 수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지금 오해 부분의 소지가 있는 게 방산이 가면은 시장이 또 이제 반대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예전의 방산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고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올라갔던 이제 반사익으로 보는 이런 해치성의 테마가 아니고 지금에 있는 방산,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에 대한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종목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력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만큼 수출 규모를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실적과 앞으로 기대치 영향으로 봤을 때 그 방산주들을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로 보여지고 시장과 무관하게 시장이 올라갔을 때도 방산도 잘 올라갔고 시장이 떨어졌을 때도 방산주들은 맞아요. 그만큼 잘 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좀 시장이 어려우니까도 이럴 때 더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방산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사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LIG 넥스원은 우리가 옛날부터 쭉 방산이라는 이름을 써와서 방산하지만 이제는 이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 수주 산업으로 조선같이 올라가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김용태 매니저는 그 전쟁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때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이 나라의 상태가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종목, 중소형 종목들은 단기성으로만 접근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재원들을 수출하는 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에 대해서 새로운 신무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이런 시스템적인 게 워낙에 월등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수출하는 거지 지금에 대해서 한일단조라든지 빅텍, 스페코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탄약이라든지 미사일 이제 화학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런 어떻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 소총을 수출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탄알을 수출하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탄알에 대한 미사일은 워낙에 또 똑같은 5.56mm 탄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로 의미 없는 거고 그만큼 좋은 소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투자 관점을 보시면 좋겠고 그런 화학품에 대한 중소형 종목들은 이런 이슈 때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님 바로 우리 이 방산 전쟁 테마 이 안에서 좀 지금 봐볼 만한 종목은 있다는 종목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두 종목을 보는데 이제 LIG 넥스원,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제 방어 체계 관련해서 LIG 넥스원에서 관련된 종목으로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와 더불어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전술을 캐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이제 전술 통제, 지휘 통제 관련소와 무인기를 아마 이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방산주가 LIG 넥스원이나 항공우주가 아니고 네. 그 전에 빅텍과 휴니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휴니드에서 지금 현재 무인 장착 관련해서 통신과 그 다음에 지휘 통제소를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 회사가 가장적으로 좋아 보이고 사실 이 주요 주주 중에 보면 여기에 보잉이 11%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까 보잉이 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보잉 관련 항공기 관련해서 와이어 하네스라든지 이런 전자장비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알리안츠가 이제 8% 정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뭐 스페코라든가 뭐 그런 방산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00억대 매출 시총인데 지금 이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방산주 중에 이제 LIG 넥스원이나 뭐 현대 롯데만큼의 어떤 시총 대비 PER이 나오고 있는 게 휴니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휘 통제소 관련해서 북한군의 전술을 캐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관련 장비가 나갈 거고 인력이 나간다면 휴니드 장비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하나씩, LIG 넥스원, 휴니드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의 종목은요? 저는 지금 종목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화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고 지금 시총 상위 대형 방산 종목 중에 유일하게 못 올라간 종목이 한화 시스템입니다. 맞아요. 이번에 천공부터 여러 가지 군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레이더 쪽인 건데 이 레이더가 한화 시스템에서 레이더가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 관련해서도 한화 시스템이 한 번 더 25m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3분기 실적도 이제 예상보다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오늘 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작은 종목인데 STS 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원래는 선박 관련돼서만 알려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방산 관련된 엔진주다라고 많이 또 알려지고 있고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지금 엔진인 건데 특히나 이 K9 자주포에서 사용되는 엔진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 다음 달부터 실제 납품이 될 걸로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 엔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지금 연기금 쪽에서도 연달아서 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가 또한 천천히 우상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충분히 한 번 더 급등세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고점에 있다 보니까 이걸 놓치신 분들이 하나 시스템을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연관 지어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하나 생각이 시스템이 좀 들고요. 약해서. 네, 왜냐면 지금 하나 에러 시스템 쪽을 완벽하게 커플링해서 따라간 적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방산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항상 마지막에 올라갔던 게 하나 맞아요. 시스템이 항상 마지막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뭔가 세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방산 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하나 시스템이 아직 급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은 하나 시스템이 올라갔었다는 점을 좀 잘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시스템에서 급등세가 나오면은 방산의 끝물이다라는 것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완전 끝물이라기보다는 돌만큼 다 돌았다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좀 수익을 챙기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웅태 매니저의 방산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루템하고 STX 엔진을 가지고 왔는데 STX는 두 번 ST 나오네요. 엔진을 또 이제 이가람 엔진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자주 겹쳐요. 네. 근데 현대루템도 일단은 가져왔지만 현대루템 앞서 얘기했지만 현대루템도 좀 제거하고 새로운 주를 또 찾았습니다. 어떤 거죠? 네,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찾았어요. 그 기업이 이제 방산 이제 어차피 싱글보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라고 있냐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포병 사격지 체계에 대한 이제 계약을 또 체결했고요. 네. 아까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신 천궁에 대한 수출 계약도 했습니다. 그 천궁도 있고요. 해공도 있고 그다음에 K2 전차도 있습니다. 장보고함에 대한 들어가는 계약도 수주했고요. 그 천매라 그래서 LIG 넥슨에서 만들었던 천궁하고 비슷한 이런 시스템인데 천매도 했고요. 뭐 차량용 장갑차도 만들었고요. 네, 다 만드네요. 다 했습니다. 다 했던 종목인데 코츠 테크놀로지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막 상승했다고 봤을 때 보면은 이런 수주 계약에 대한 이제 이슈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다 가져가 유통 물량도 굉장히 또 적어요. 적기 때문에 또 가볍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칩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기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하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대형주 하나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는 거는 대형주니까 대형주에 걸맞게 좀 길게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형주는 좀 이제 빠르게 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떤 의도에서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방산은 그냥 다 올라간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방산은 짧게 봐야죠. 그러니까 언제든 뭐 이제 뭐 전쟁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전쟁을 한 것도 드문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트럼프가 진짜 자기가 되면은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진짜 끝날지도 의구심이 드는데 이제 무기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항복하는 수준에서 굴욕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거의 이제 이스라엘 사태는 이제 거의 끝나고요. 하마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대형주든 중형주든. 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도 동일하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엄청난 호재가 있었죠. 1.7조의 수주를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재가 있었지만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대 하락을 하면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마저도 세론이냐라는 다양한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아마 조금 버텨줬다라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특히나 뭐 코스닥은 2.8%대까지 빠진 일은 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빠진 제약바이오 그동안의 상승분을 이제 조금 숨을 돌리는 단계에 돌입을 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위로 가기 위한 쉼을 오늘 가진 건지 조기준 매니저님, 제약바이오가 오늘 오랜만에 좀 쉬었습니다. 좀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원래 장중에 이제 2차 전지가 빠지면 제약바이오가 강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침에 장에 2차 전지 하락하면서도 제약바이오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리가케몰 필두로 해서 여러 종목, 삼바도 그렇고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끝까지 나오면서 뭐 약세지면서 뭐 그러니까 삼바가 세론이 나오면서도 CDMO 관련 수주가 있고 이제 내일 실적 발표도 있을 텐데 그런 실적도 분명히 좋게 나온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강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오늘 장중에 플러스 났다가 결국에는 이제 보합 시세 마이너스 나기도 했는데 바이오주는 지금 현재 삼바가 쉽게 무너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이제 지지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녹십자의 상승세도 많이 나왔고 그쵸. 알테오젠, 그러니까 뭐 HLB가 이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바이오 시장 계속적으로 순환매되면서 견조한데 시장에서 이제 알테오젠이나 뭐 삼바라든가 유명하지만 유한양행도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게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가 최근에 지금 6월, 7월 달부터 한 4월 넣었다, 그러니까 4-5달 거의 100%가 올랐어요. 그래서 보로노이가 6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11만 원까지 올라왔고 이게 인산화 효소로 해서 표적 항암 치료제 뭐 관련해서도 선두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 보로노이는 시장에서 전혀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하게 상장했던 지아이노베이션만 좀 약세인데 지아이노베이션도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쉬어가는 자리에서 올릭스가 지금 이제 오늘도 신고가를 달성하려다가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보로노이, 그다음에 올릭스 이렇게 이제 바이오의 순환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뭐 알테오젠을 이후로 이제 또 다른 바이오, 보로노이나 올릭스가 가고 또 올릭스, 보로노이가 또 쉬어가면 또 다른 바이오가 또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또 이끌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재가 많이 없거든요.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는 11월 달에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금리 폭을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주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게 이제 과거에 기대감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해외에다가 이제 매출,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오다인도 뭐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로슈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수주가 했고 올해 연말부터 매출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90% 정확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연구만 했던 게 이제는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바이오주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반도체의 잠깐 파란불은 더 올라가기 위한 상승의 쉼이라고 보시는 거죠? 반도체요? 아니 반도체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같은 바이오니까 이제 비읍이니까 바이오 상승을 위한 그러니까 숨고르기 장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곧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손바뀜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갔던 주식은 항상 보면은 우리 제도 그게 보로노이를 봐왔는데 놓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야 레이더에 있어야 됐는데 보로노이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보는 종목은 좀 쉬어가는데 그래서 올릭스와 보로노이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잘 남들이 안 알려져 있는데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을 바이오 쪽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더 상승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바이오 빠진 것까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세한데? 라고 생각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김용태 매니저님이나 이가람 매니저님. 살짝 세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가 조정 나왔다. 무너질 자리가 아니었다. 무너질 자리는 아닌데 살짝 분위기가 좀 세요. 그러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정말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느낌이고 저도 바라보는 뷰 자체는 바이오는 아직 더 갈 자리 남아 있는데 남들이 바이오를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지금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수익 나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이오 가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마이너스 40%, 50%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바이오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만약에 알테오젠 여기서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진다라고 하면 추세가 끝난 거죠. 근데 만약에 신규로 들어오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한 20, 30% 조정 받으면은 그거는 감내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업, 어려운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더 갈 수 있는 거지만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한번 CDMO에 대한 이슈를 나오고 나서부터 올해 7월부터 올라왔거든요.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퍼센테이지만 따지더라도 50%밖에 안 돼요. 근데 과거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시세 불출하기 전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보면은 그때가 2019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었는데 이때 230%가 올라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6개월인데 지금에서 이제 막 출발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지금 113만 원 넘어서 뭐 130만 원까지도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목표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네, 135만 원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그런 별말 없었던 거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지금 오늘 같은 날 좀 담아갔어야 했네요. 그러면. 저도 제약바이오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규로 접근을 해본다면 저는 한두 번 정도 조정이 나와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시장이 조금 더 약해졌을 때 그때 포인트 중요한 것 같은데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만약이라도 리가켄바이오가 더 올라간다든지 알테오젠을 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거 올라가니까 다른 거 사야지보다 그때는 단기로라도 그냥 올라가는 거를 사야지 아마 먹을 수 있는 바이오장이 한 번 더 열릴 수가 있거든요. 결국 지금 미국도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고 다른 게 못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포모 현상으로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고가 종목 더 사는 거고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에서 리가켄바이오와 알테오젠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올라갈 때마다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수들이 신고가 종목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자금이 붙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얘네가 올라가니까 다른 거 사야지보다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 올라가는 거를 단기로라도 사야 될 필요는 있을 장이 아마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이제 바이오 보면은 바이오 말고도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비싼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는 장세구나라고 좀 생각도 듭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기준 매니저님 요즘 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미국에서 연준은 또 이제 금리 인하 폭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 있다 보니까 이걸 오늘 제약바이오 하락의 이유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지금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데 제약이 될 만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됐을 때 뭐 금리 인하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도 고령이거든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런 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거를 그러니까 기대감 뭐 이제 그런 속으로 해서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뭐 그다음에 뭐 발표할 거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올라갔고 일상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대부분 바이오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바이오다인 같은 뭐 소기업도 보면은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로슈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로노이가 생각보다 지금 안 밀리고 있고 리가캠도 올 건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이중항체 관련 주들의 상승세는 이제 어느 정도 끝에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빠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대시세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대시세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더 많이 가더라고요, 바이오가. 삼바가 또 110만 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갈 자리는 많은데 20-30% 이상의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10% 정도에서 20%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로노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종목 압축해볼 시간입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보로노이인가요 오늘? 보로노이가 더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릭스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제2의 올릭스를 찾아야죠. 저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GI 이노베이션이 같이 이제 상장했는데 좀 덜 갔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이 항체 관련해서도 이중항체 관련해서도 지금 GI 102, 101도 잘 가고 있고 103 알레르기 치료제도 지금 현재 임상이 순항 중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GI 이노베이션이 다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 지금 시총 6조인데 1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는 지금 현재 이제 중증 관련해서 파킨슨 치료 관련해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고, 저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우리가 첨생법 관련 2월에 시행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품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증도 관련해서 어떤 품목은 첨생법으로 해서 치료를 해라 아닌 거를 지금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빠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꼭 포함될 게 중증 하지혈, 그다음에 파킨슨 치료 이런 것들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번에 중증 관련해서 결과가 잘 나온다면 다시 레벨업 될 수 있는 회사가 S바이오메딕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중항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먹는 걸로는 파킨슨 치료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뇌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뇌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거를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덴마크도 스웨덴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글로벌하게 연구하고 있는 쪽이고, 지금 다들 그쪽으로 해서 연구가 더 투자를 하고 있다. 바이오도 범단의 프로셀 관련해서 1조 3천억 관련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GI 이노베이션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할 전쟁이 있는 제2의 보로노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GI
제아이노베이션 종목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전 이제 시작 발표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CDMO 기업들이 또 이슈화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삼성바이오의 또 어닝 발표가 나오는 거라서 CDMO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네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바이네스하고 또 한 가지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히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우시바이오와 같은 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겠죠. 이번에 삼성바이오의 컴파스코 내용과 내일 어닝 발표의 내용 따라서 다시 한번 CDMO가 올라간다면 바이네스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은요? 가는 종목이 더 나가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또 겹쳤네요. 예.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겹쳤나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아니었나요? 아, 프레스티지였군요. 네. 삼바 얘기를 아까 실점 얘기를 해서 또 겹친 줄 삼바가 알았어요. 가는 거고요. 네. 저는 오히려 또 새로운 또 섹터를 봤을 때 이번에 이중항체도 다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가겠지만은 후발주로서 갖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티 치료제. 안발셀 후보물질 갖고 있는 이제 큐로셀이 오히려 이번 연말쯤에 이제 국내 식약처에도 이제 승인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도부터 이제 상용화가 시작되는데 큐로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포치료제, 큐로셀 그리고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뭐 미국에 대한 리스크 이야기도 있었고 뭐 방산 이야기, 바이오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채팅창 보니까 반도체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 분의 무료 방송 가시면 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가람 매니저님은 여기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일요일날 공개 방송했을 때도 지수가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예고된 하락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전략과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벤트 남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포인트들 이벤트에서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의 대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 어떤 주제가 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형주들,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 아까 휴니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거든요. 뭐 지아이노베이션과 휴니드 뭐 이런 종목들이 제가 그러니까 그전에 시장에서 남들이 얘기 안 할 때 이제 올렸던 올릭스를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뭐 100% 200%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릭스의 원조입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더 좋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죠? 네, 저도 장 끝나고 바로 10시, 방송 끝나고 10시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58,000원을 이탈했습니다. 네. 제가 언제 산다 그랬죠? 가을에 58,000원에 11월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를 58,000원 밑에 산다 그랬죠. 살지 안 살지 또 고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썰풀도록 할 테니까는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오늘 오전에 또 방산주를 같이 이제 방송으로 무료 들었는데 퍼스텍이라는 종목 목표가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수익을 실현했는데 그 외적인 방산주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이 정도 오면 사야지 하는데 또 내려오니까 막상 사기가 싫어집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서 또 인사이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